신경 전달 물질. 현재 확인된 신경 전달 물질은 50개가 넘는 화학 물질들 중에 최소한 7개는 행동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 행동들의 적절한 수행은 그들의 정상적인 작용에 의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다. 정신증과 정동적 상태들의 여러 가지 신경 전달 물질 체계들이 관여한다는 가설은 최근 많은 연구들의 주제였다. 현재는 도파민의 역할과 정신분열증과 연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중심적인 도파민 활동의 기능적 과잉이 있다는 가설과 또 다른 한편에는 도파민 수용 인자들이 증가되었다는 가설이 있다. 이런 가설들이 조사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중요하지만 지금까지는 증명된 것은 없다. 현재는 정신분열증에 한해 특수하게 생각되던 도파민에 관한 발견들이 지금은 일반적으로 기능적인 정신증 증후군들과 더 많은 연관이 되고 있다. 도파민의 비정상이 해당된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는 가운데 우리는 정신분열증의 생화학적 기초를 지금은 알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게 인식해야만 한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 요약하면 뇌의 좀 더 복잡한 그림들은 진화하고 있고 화학과 심리학의 완벽한 기능적 상관관계는 더 많은 개연성을 가지게 되었다. 중간 뉴런 체계의 수렴과 방출 활동은 지각, 기억 과정, 회상, 의사결정, 행동의 조직과 같은 복잡한 작용과 관련되어 있다. 원심성 뉴런의 방출은 피드백 과정을 거쳐서 고심성 뉴런의 방출을 자극한다. 이 체계의 외부 세계와 내적 신체 과정의 감각적 과정뿐만 아니라 피드백 과정들로부터 생산된 고심성 충동들이 퍼부어진다. 결론적으로 다루어야 할 감각 유입은 어마어마해질 수 있다. 중간 뉴런의 건강한 작용에는 이상적인 보통 정도의 감각 유입은 어린아이들의 성숙 과정을 가능케 한다. 다른 한편, 약하거나 강한 감각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것은 신경계에 부담이 된다. 이런 조건 하에서는 심리적 생존을 위협하는 상당한 자극들을 처리하는 데 다양한 방법들이 동원된다. 이런 방법들은 자극에 접근하기 또는 회피하기, 적절한 종류의 자극을 찾거나 창조하기, 자극에 대한 방어를 발달시키기 등이다. 여기서 중간 뉴런의 건강한 작용에는 이상적인 보통 정도의 감각 유입은 어린아이들이 성숙하는 과정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 보통 정도의 감각 유입이 있는데 우리 감각 속에 지나치게 과소한 자극이 있는 경우, 또 어떤 경우는 자극이 지나친 경우, 이 두 가지가 다 문제될 수 있다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로 보여요. 그래서 여기서 하고 있는 얘기가 약하거나 강한 감각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것은 신경계에 부담이 된다. 그러니까 이 참 어려운 얘기인데 보통의 것은 괜찮은데 지나치게 약하거나 자극의 양이 적거나 또 지나치게 자극의 양이 많은 상황이 계속될 때, 계속적으로 과소하거나 과다한 자극에 노출될 때 심리적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극이 지나치게 없는 경우, 또 자극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이게 지속적으로 이런 상황이 있게 되면 심리적 생존에 위협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조건에서 심리적 생존을 위협하는 상당한 자극들을 처리하는 데 다양한 방법들이 동원되는데, 이러한 방법으로서 자극에 접근하기. 그러니까 자극이 없어도 문제고 자극이 너무 많아도 문제라는 이율배반적인 얘기죠. 적절한 자극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자극이 적절한 자극, 이상적인 보통 정도의 어떤 자극이 필요한데,
자극이라고 해서 감각유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에, 이러한 것이 잘 적합하지 않아서 지나치게 작거나 지나치게 많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에 심리적인 생존의 위협이 오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때 자극에 접근하기 또는 회피하기, 적절한 종류의 자극을 찾거나 창조하기, 자극에 대한 방어를 발달시키기 등의 방법이 동원됩니다. 네. 초기 삶에서 적절한 감각적 자극에 노출되는 것은 신경회로의 적절한 발달을 촉진한다. 중간 뉴런은 구심성 뉴런이 에너지를 실행 뉴런에게로 완전히 방출함으로 활성화되고 더 나아가 만족의 느낌을 만들어낸다. 부적절한 감각 자극, 중간 뉴런 체계가 조직화되지 못하고 완전히 방출하지 못하는 구심성 유입은 유기체 내에 긴장을 만든다. 실행 뉴런으로의 방출이 특징적으로 방해될 때 방출되지 못한 에너지들은 축적되고 중간 뉴런 체계를 흥분시킨다. 이러한 가부화를 다루는 방식이 생겨난다. 요약하면 과도한 자극, 부족한 자극, 유해한 자극은 원심성 방출의 지연을 유발한다. 에너지는 반복적인 방식으로 방출된다. 많은 설명되지 않는 미시적 사건들이 자극과 반응 사이에 개입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 보고된 관찰과 이론들이 행동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한다. 이와 관련된 몇 가지를 언급해보자. 1. 감각의 유입은 현 방출량을 넘어 천문학적인 정도가 될 수도 있다. 운동 방출은 분명히 유기체의 즉각적인 심리적 상태와 이미 형성된 방식의 형태뿐만 아니라 알려지지 않은 많은 요소들의 영향을 받는다. 몇몇의 충동들은 폐쇄회로 또는 뉴런들의 집합들 안에서 갇히면서 세종 운동신경 경로를 통한 외부를 향한 흐름은 경감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생산된 과도한 반향이나 동기활동은 꿈의 무의식적 과정, 해결되지 않는 갈등, 불안 등을 설명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이 유기체의 행동은 저부와 유입과 가부와 유입에 의해 악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둘 다 외인성인 이것들은 심리학 용어로 감각 바탈과 과도한 자극이다. 극단적인 자극의 양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인 감각들은 공격적인 충동을 생성한다. 이제 중간 뉴런은 뇌인선 자극에서 야기된 이러한 충동의 방출을 지연시키기 위해 활성화될 수 있다. 3. 건강한 평형 상태의 유지는 중간 뉴런 체계의 부분적인 활성화만을 수반한다. 비활성화된 뉴런이 풍부하면 스트레스 상황에 대응하기가 수월하다. 결과적으로 최적의 뉴런 작용은 충분한 뉴런 저장고, 투입되지 않았거나 묶여있지 않는 심리적 에너지와의 신경 생리학적인 상관관계와 관련이 있다. 뉴런 저장고의 부족은 정신증의 요소가 된다고 믿어진다. 뉴런들의 과도한 고정된 고착과 병리적 패턴들, 그리고 특정 뉴런 체계의 과활성화나 또는 저활성화는 일반적으로 정신질환과 관련이 있다. 이런 식으로 가두어진 중간 뉴런의 고착된 방식과 뉴런 저장고의 고갈된 정도에 의해 그 다양한 형태들이 특징 지어질 수 있다. 이런 고갈이 각 장애의 형태에 따라 다른 방식을 따르며 증상이 고갈의 정도와 본질의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모든 시민성 질환에서 중간 뉴런이 불균형적으로 많은 양의 방출을 방해하는 과정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부 환자에서 나타나는 운동 방출의 방식이 너무나도 미발달되거나 산발적으로 작동한다는 점에서 봤을 때 신경계의 기능에서 압도적인 감각 유입의 방출을 저해하거나 막고 있는 것이 부차적이지 않고 1차적이라는 인상을 준다. 이런 행동 양식의 거의 자동적인 반복은
유독하거나 고통스러운 자극을 극복하기 위해 수년간 박탈한 주절 기제의 작동을 보여준다. 이러한 기제의 작동 실패는 정신증적 상태로 이어질 수 있다. 여기서 이 도표 왼쪽에 있는 거 보시면 스파르타니스가 본인이 설명한 것을 조금 도표로서 설명하려고 애를 쓰고 있죠. 여러분이 같이 따라오고 보시죠. 그냥 이 내용을 이 도표에서는 초기 삶에서 부적절한 감각 자극으로 인한 신경역동이라는 표로 나와 있어요. 왼편에 보시면 유아기의 뇌의 신경 패턴이라고 그래서 이게 노출이 있을 때 오른쪽 보시면 과도한 감각 입력 유입, 부족하거나 유해하거나 극도로 집중된 어떤 자극에 노출됐을 때 그래서 그 표에 그냥 오른쪽 상단에서부터 시작하면 과도한 감각 유입 그것은 부족하거나 유해하거나 극도로 집중된 이런 감각 입력 유입이 있는 경우에 오른쪽에 보시면 그 두 번째 줄에는 성숙을 가로막는 요인들. 첫째, A는 공격적이고 B는 리비도적이다. 한 프로이드의 두 가지 에, 역동 이론을 여기서 사용하고 있죠. 하나는 리비도 에너지고 또 하나는 어그레시브 에너지라고 봤을 때 다른 쪽에서 우리가 뭐 삶의 본능과 공격적 본능 혹은 죽음 본능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적 본능과 공격적인 본능 혹은 삶의 본능, 죽음의 본능 뭐 여러 가지로 불리는데 이러한 요소들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선 왼쪽에 보시면 외인성 흥분이 있을 때 자극이 밖으로부터 왔을 때 그 아래로 보시면 이전 방출 패턴의 활성화, 과도한 상황에서 보상적인 중간 뉴런의 패턴화가 일어나고 이게 첫 번째 형태인데 그 두 번째로는 대리만족의 반복적 패턴들의 리비도 에너지의 투자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효과적인 운동 방출을 지연시키는 반복적 패턴에 중간 누련이 묶인다. 중간 누련의 저장 부족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마지막에는 행동 충동의 적절한 방출을 막는 반복적 중간 누련의 패턴화, 고도의 불안 상태와 정신증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건 외인성 흥분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내인성 흥분이 있을 때 내인성의 외인성 흥분은 밖에서 오는 자극들이고 내인성 흥분은 우리 유기체 안에서 일어나는 흥분이겠죠. 그래서 내인성 흥분이 있을 때 행동 충동의 각성이 일어나면서 어, 대상에 대해 공격성의 방출을 억제하기 위해 반복적 패턴으로 억누르기가 일어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 공격성을 억압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형태가 공격성의 형태 쪽에서 볼 것인가, 리비도 쪽에서 볼 것인가, 이 두 가지가 다 결과는 같은 지점에 온다는 얘기예요. 효과적인 효과적인 운동 방출을 지연시키는 반복적 패턴에 중간 뉴런이 묶여버린다는 얘기예요. 그 중간 뉴런이 이러한 방어작용에 묶여버린다는 얘기죠. 중간 뉴런의 저장 부족이 일어나면서 궁극적으로는 행동 충동의 적절한 방출을 막는 반복적 중간 뉴런의 패턴화, 고도의 불안 상태와 정신증을 가져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간 누련이라는 요소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까 원, 원문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110, 그세 번째 부분에 113쪽에 보시면 건강한 평형 상태의 유지는 중간 누런 체계의 부분적인 활성화만을 수반한다. 비활성화된 뉴런이 풍부하면 스트레스 상황에 대응하기가 수월하다. 결과적으로 최적의 뉴런 작용은
충분한 뉴런 저장고, 투입되지 않았거나 묶여있지 않은 에너지와의 심리적 에너지와의 신경 생리학적인 상관관계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뉴런 저장고의 부족은 정신증의 요소가 된다고 믿어진다. 뉴런들의 과도한 고정된 고착과 병리적 패턴들 그리고 특정 뉴런 체계의 과활성화나 저활성화는 일반적으로 정신질환과 관련이 있다. 이런 식으로 가두어진 중간 뉴런의 방식, 고착된 방식과 뉴런 저장고에 고갈된 정도에 의해 그 다양한 형태들이 특징 지어질 수 있다. 이런 고갈이 각 장애의 형태에 따라 다른 방식을 따르며 증상이 고갈의 정도와 본질의 지표라고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생물학적으로 볼 때는 중간 뉴런이 충분하게 확보돼 있어야 하고 중간 뉴런 저장고에 자유스러운 중간 뉴런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이 중간 뉴런들이 아까처럼 어느 어느 활동에 완전히 묶여 있는 중간 뉴런들이 많이 생겨나면 자유스럽게 활동할 수 있는 뉴런 수가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 뉴런 저장고가 텅 비어버리고 이 중간 뉴런들이 자유스럽지 않고 여기저기에 묶여 있는 상황이 지속된다. 이 패턴 속에서. 그 반복적인 어떤 행동 패턴의 뉴런들이 중간 뉴런이 다 사용되면서 중간 뉴런이 실제 자유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자유스러운 뉴런들, 그 저장고에 있는 말하자면 이 뉴런이 중간 뉴런이 활동을 잘 적정한 수준에서 제어할 수 있는 중간 뉴런 체계가 부분적인 전체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일부만 사용하면서 계속 저장고에 이 중간 뉴런이 있어서 언제나 필요할 때 이 중간 뉴런이 출동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말하자면 예비군 역할을 하는데 중간 뉴런이 예비군들이 없이 다 어디에 묶여 있게 되면 이분들이 정신적인 활동에 지장을 가져온다. 정신 상태의 평형을 유지하기 어려워진다. 중간 뉴런들의 역할이 감소하면서 중간 뉴런이 어떤 방어 활동이나 이런 반복적인 패턴에 여기에 묶여버리면 실제 자유스럽게 사용될 수 있는 뉴런의 저장고에 있는 뉴런이 줄어든다. 이렇게 신경생물학적으로는 이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이러한 과학적인 얘기들이 우리 실제 임상에서는 우리가 임상과 관련해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얘기를 같이 한번 들여다보죠. 네, 임상적인 함의 이 학문간의 탐험은 인격의 설정에서 초기 삶의 경험의 영향에 대한 정신분석적 증거를 보충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다. 신경계의 연구를 통해 축적된 지식은 또한 분석가의 임상적 경험의 많은 부분들, 특히 행동 양식에서의 장기적 변화를 돕기 위해 수반되는 시간과 노력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분석가가 변화에 함축된 신경학적 사건들을 인지할 때 변화에 대한 저항은 보다 잘 이해가 된다. 지적된 바와 같이 이러한 사건들은 적어도 7개, 어쩌면 그보다 더 많은 체계에서 진행되는 심오한 화학적 과정들이 판명되었다. 이러한 현상이 제시하는 변화에 대한 방해물은 환자의 노력이 때로는 매우 중요하게 보일지라도 단순한 의지와 노력, 다시 말해서 자발적 활동을 조절하는 체계로 인해 크게 수정될 수 없다. 변화는 분석가에 의해 심리치료적 과정 안에서 일어나야만 한다. 우리에게 친숙한 분석적 개념인 전이치료는 특정 감각 유입이 중간 뉴런 체계를 자극하여 새로운 신경 경로를 작동시키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간 뉴런들이 오래된 순환 경로들로부터 자유로워지지 않는 한 분석적 치료에서와 같이 환자가 분석가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때 오래된 경로는 아주 쉽게 재활성화된다. 뉴런을 자유롭게 하는 것은 새로운 보다 바람직한 경로를 활성화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오래된 경로들의 방향 수정이다. 방향 수정은 이전에 사용되던 경로의 비활성화, 새로운 방식의 재활성화,
그리고 다른 경로의 활성화를 수반한다. 다양한 방법으로 진실성 있게 행동할 수 있는 자유는 상당한 감각 유입의 변동에 대처하기 위한 충분한 공급의 중간 유런이 있고 계획적으로 결정을 할 수 있으며 당면한 상황에서 적절하게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경 역동적 측면에서 분석적 과제는 우회로에서 더 효율적인 중간 유런 경로들로 이동하는 것, 인격 성장에 요구되는 중간 유런을 고갈시키는 경로들을 없애는 것, 또는 중간 유런 비축량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개념화할 수 있다. 분명히 분석가들은 통합하고 조절하는 기구들의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1차적으로 관심을 가진다. 하지만 신경계의 구조로 인해서 단지 간접적으로만 그들의 영향력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은 마찬가지로 명백하다. 중간 뉴런은 직접적인 환경적 영향으로 접근 가능하지 않다. 그것들은 오직 다른 두 뉴런 집단을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다. 행동의 변화는 감각과 운동 뉴런들의 특정한 결합 사이에 새로운 연결들이 형성될 때 시작된다. 그리고 이 감각과 운동 뉴런들은 과거의 병리적인 경험들의 산물이었던 새로운 패턴들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 중요한 삶의 경험과 연관된 감정들이 분석적 관계에서 다시 깨어나면서 전이 행동은 그 경험에 대한 반응으로 형성된 특정한 중간 뉴런 조직이 활성화되었다는 것을 알려준다. 이는 본래 생겨난 경로를 비활성화하고 다른 경로를 여는 기회를 제공한다. 즉, 보다 성숙한 행동 패턴으로 표현될 수 있는 중간 뉴런 조직과 함께 재창조된 정서적 상태를 연결시키는 것이다. 이 목표를 염두에 두면서 적절한 조합의 원심성 충동들이 작동하며 바람직한 조합의 구심성 충동들로 안전하게 방출될 수 있도록 분석가는 환자의 자극을 수용해 돕는 방식으로 치료에 임한다. 흥분성과 억제성 기제를 각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유일한 도구는 언어적 그리고 비언어적인 의사소통뿐이다. 분석가와 환자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이 도구를 사용한다. 환자가 언어를 통해 충동들을 방출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상황을 구조화한다. 의도하지 않고 말하기는 강렬한 감정들을 방출하는 경로를 열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이다. 더욱이 자발적으로 언어할 때 환자는 그 순간의 지배적인 신경 충동들의 특정한 조직을 드러낸다. 이 새로운 정보를 용이하게 얻고 환자의 유런 조직을 수정하기 위해 분석가는 치료적인 의도를 가지고 말한다. 그리고 그는 그러한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것 이상으로 의사소통하지 않는다. 방출의 우회적인 경로들을 비활성화하고 새로운 경로들을 활성화하는 것 이외에 언어 기구를 통한 정신적 에너지의 방출은 피드백을 통해 수용기 시스템에 영향을 준다. 심리치료 안에서 작동하는 다른 종류의 피드백도 있지만 청각적인 피드백은 중요한 공헌을 한다. 단지 자신이 말하는 것을 듣는 것만으로도 환자의 감각들은 자극을 받고 따라서 원심성 충동들을 흥분시키고 중간 뉴런 체계 내의 감각들과 생각들을 환기시키고 구심성 충동들을 활성화한다. 이 유런 활동의 순서는 계속하여 갱신되도록 환자 자신의 언어화로부터 오는 피드백과 분석가의 보충적 의사소통의 작업들에 의해 작된다. 세 집단의 유런들을 연결하는 것에 의해 언어는 치료적 영향에 접근 가능한 중간 유런의 패턴들을 만든다. 더욱이 구어는 원심성 충동들이 발산되는 운동 활동의 형태이고 이 발산은 중간 뉴런의 계속되는 방출을 통해 조직화된 행동을 수정하는 데 결정적이다. 그런 이유로 분석가는 언어 기구를 통해 정신적 에너지의 방출을 조직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작업한다. 최근에 분명해진 것은 이 방출이 신경 체계에서 일어나는 특정 생리화학적 과정들과 연관이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뇌의 경로들이 발견되었고 연구되었다.
이 경로들에 대해 우리는 더 알게 될수록 정신장애들을 해결하기 위한 생물학적이고 심리학적인 방법들을 조합하여 활용할 수 있는 더 큰 가능성이 생긴다. 심리적 기능의 연구들은 특히 뇌의 두 방구와 그들을 함께 결합시키는 밀집된 섬유질 뭉치인 뇌량이 수행하는 기능들에 대한 지식을 증가시켜 왔다. 자네가 우뇌보다 더 지능과 연관된다는 것이 최근에 분명해졌다. 왼쪽이 지배적인 반구라는 대개의 개인들에게서 사실은 지적인 실행을 용이하게 한다. 이성에 의해 행동이 조절된다는 개념은 자네가 그 지배력을 유지한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우뇌는 정서적 경험과 직관적인 과정들과 더 연관되는 것처럼 보인다. 음, 정신분열증 환자들에게서 자뇌의 기능 장애에 대한 연구가 보고되었고, 인지적 문제나 사고의 장애와 같은 증상들과 연결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정신분열증 증후군들이 존재한다. 이 환자들의 일부는 주로 정동적인 증상들을 드러낸다. 다른 환자들에게는 통합에서의 결함들이 가장 두드러진다. 지적인 과정들에서 결손의 초점을 잔해에서 찾게 되는 반면 정서적 결손의 초점들은 운해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통합에서 결손의 초점은 양쪽 뇌 모두와 뇌량에서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맥락에서 정신분석은 기능적으로 고립되고 특화된 뇌의 방구들을 언어적 의사소통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통합된 방식으로 함께 작업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런 개념은 최근의 신경생리학 연구들과 모던 정신분석의 원칙들과 일치되는 것으로 보인다. 정신분열증적 정신적 근저에 있는 심리학적이고 생물학적인 과정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점증하는 이해는 정신증 환자들뿐만 아니라 전 정신증과 후 정신증 환자들의 회복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그들은 개인이나 집단 심리치료를 적절히 조합하고 필요시에는 보조적인 화학요법을 통해 정서적인 성숙에 도달할 것이다. 그러나 가능한 한 빨리 화학요법을 줄이고 결국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단 실패했던 기본 신경 전달 물질 기제들이 수정되면 치료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러한 개인들이 자신의 신체의 화학적 그리고 물리적 자산을 활용하여 독립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저희는 이런 신경생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잘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지만 이 얘기 속에서 우리가 임상적으로 우리가 하는 작업들을 신경생리학적인 측면에서 설명해내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상충되지 않고 우리가 하는 정신분석 활동이나 여러분들 상담 활동이 이런 신경생물학적 혹은 화학적 물리적인 어떤 이해와 서로 연결돼서 이해된다면 좀 더 폭넓게 내담자를 볼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에 118쪽의 부분을 제가 조금 같이 보면은 그 세 번째 줄에 방출의 우회적인 경로들을 비활성화하고 새로운 경로들을 활성화하는 것 이외에 언어 기구를 통한 정신적 에너지의 방출은 피드백을 통해 수용기 시스템에 영향을 준다. 심리치료 안에서 작동하는 다른 종류의 피드백도 있지만 청각적인 피드백은 중요한 공헌을 한다. 단지 자신이 말하는 것을 듣는 것만으로도 환자의 감각들은 자극을 받고 따라서 원심성 충동들을 흥분시키고 중간 뉴런 체계 내 감각들과 생각들을 환기시키고 구심성 충동들을 활성화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우선. 그래서 우리가 언어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자기가 하는 말 자체가 자기가 들음으로써 이게 새로운 자극이 되죠. 그래서 말하는 것과 듣는 것이 함께 이렇게 연동이 되면서 어떤 면에서는 이 중간 뉴런 체계 내에 여러 가지 변화를 야기시킬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 톡 테라피라는 게 언어를 통한 치료가 왜 중요한가 하는 얘기를 설명하는데 기본적인 어떤 통찰인 것으로 보이죠. 지금 얘기한 대로 환자가 얘기를 할 뿐만 아니라 또 상담자가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극들이 환자의 언어 표현에 의한 자극과 상담자의 언어 표현에 의한 자극이 동시에 내담자가 듣는 활동을 자극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근데 정교하게 어떤 얘기가 어떻게 신경 회로를 어떤 방식으로 조절해낼 수 있는가 하는 것까지 우리가 정밀하게 이해할 수는 없기 때문에 큰 그림에서는 우리가 이해가 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언어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다고 과학적으로 입증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신경생물학적으로도 어떤 약이 정확하게 이분이 가지고 있는 심리 체계 내에 어떤 중간 뉴런의 활동이나 혹은 신경 회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를 정밀하게 이해해서 약물을 투여하거나 하는 것까지 우리가 발달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러한 큰 통찰들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임상이나 의료 현장에서 이러한 통찰을 바로 사용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원리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김동완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김동완 선생님이 산티아고 지금 순례길에서 돌아오셨어요. 네. 돌아와서 이제 동료들의 인사 좀 잠깐 나눠주시죠. 아, 네. 이번에 한 달 조금 더 걸었는데, 산티아고 순례길 중에 이제 남쪽에서 출발하는 길, 은의 길, 은혜길이라고 하는데, 세비야에서 출발해서 한 반쯤 걷고 되돌아왔습니다. 와, 대단한 일을 하셨네요. 남쪽에서 출발하시는 게. 네. 제가 이제 좋아해서 그 순례길을 좋아해서 유명한 프랑스 길하고 그다음에 북쪽 길, 뭐 프리미티브 길 이렇게 다녀봤는데 이번에 남쪽 지방에서 가는 길도 굉장히 또 다른 또그 스페인의 모습이고 자연의 느낌이라서 굉장히 좋았고 대체적으로 길이 되게 평온하다 그럴까? 어, 오르막내리막이 좀 적은 길이라서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꽤 많이 이제 걸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좋은 경험들 하고 푹 쉬고, 네. 교수님 수업에 참여를 못해서 아쉽지만 그래도 네, 잘 다녀왔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우리 지금 우리 ICC 공부하는 분 중에 산티아고 순례길 다녀오시는 분 여러분 있어요. 우리 음. 김도환 선생님도 계시고 우리 아틀란타의 조이 님도 다녀오셨고 그리고 뉴저지의 유상현 님도 다녀오셨어요. 그리고 한국의 김혜진 선생님도 다녀오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있어서 전번에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 우리 ICC에서 같이 그룹을 한번 만들어서 가보면 어떻겠냐고 이런 농담도 나왔는데 그러면 한국에서 추진하시는 분, 미국에서 추진하시는 분 이래 해가지고 짧게라도 이래 한번 같이 가는 것도 방법이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 생각해서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추진해도 좋겠어요. 어, 얼굴이 많이 각지셨어요. 헬스케지신 것 같고, 좋아 보이세요. 조금 타신 것 같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와, 나도 갈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하고 있었어요, 들으면서. 어, 김도환 선생님 뭐 붙잡고 가면 어디든 다닐 수 있어요. 지금 스페인을 전국을 누비고 다니고 계시니까 이번에는 영적 각성이 돼서 돌아오신 것 같아요. 얼굴이 전혀 달라졌는데. 아, 뭐, 그건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저기, 원래 저는 이제 종교적인 목적 없이 그냥
하이킹 걷는 걸 좋아해서 네. 자연 경치고 걷는 걸 좋아하면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몸이 좀 정화가 되는 느낌이 참 좋아가지고 그러고 뭔가 좀 일상에서 좀 내려놓을 수 있는 또 환경이 되니까 또 자연스럽게 좀 스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서 좋아서 가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특히 이번에는 더 강하게 성당이 참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네.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신부님들이나 이렇게 이렇게 밥도 해주시고 이렇게 재워도 주는 그런 곳에서 자면 좀 미안해서라도 그냥 미사에 참석하고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어, 제가 이제 가고 싶다는 마음이 막 어, 생기더라고요. 어. 그래서 일부러 안 가도 되는데 동네 성당에 가서 그게 그냥 이렇게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그 분위기가 전혀 다른 분위기죠. 네. 그래서 네, 그런 면이 좀 예전과는 달라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귀한 체험을 하셨네. 또 불교식으로 관심을 하고 오신 것 같은데. 초관심을 하고 오셔서 그런지 얼굴이 전혀 달라졌어요, 옛날보다. 네, 네, 수염이 나셔가지고 좀 다르게 보이는 것 같긴 해요. 얼굴도 밝아지신 것 같고. 네, 이렇게 예, 감사합니다. 성, 부럽습니다. 성스러운 여행을 하고 돌아오셨으니까 아무래도 호울리에서 오신 거겠죠. 아, 네, 예, 부럽습니다, 선생님. 예, 건강하게 돌아오셔서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지금 118페이지 잠깐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 들을 때 예, 예, 자신이 말하는 것을 듣는 것만으로도 환자의 감각들은 자극을 받고 해서 예. 대상이 말하는 것을 듣는 것도 있지만 자기 자신이 말하면서 청각을 통해서 자기의 말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겠죠? 그거가 굉장히 중요한 것일 거예요. 자기 말을 하는 것을 자기가 듣는 거. 그래서, 어, 이러한 심리 치료 측면뿐만 아니고, 저는 공부하는 방법으로도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소리내어 읽는 것. 그래서 옛날에 서당에서는 항상 제 어린 시절에 우리 마을에도 서당이 있었는데, 서당에서 글을 가르칠 때 다 메모라이즈 시켜요. 다 외워서 그 소리를 크게 낭낭하게 합성을 해요. 그 읽는 것도 다 그 곡조가 있어가지고 그 천자문을 읽으면 천자문을 하늘천 따지 누루항 뭐 이런 얘기를 쭉 하면 다른 사람이 들으면 무슨 음악 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그런 곡조가 있게 이렇게 그 글들을 읽으면서 그 노래하는 것처럼 옛날에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불가에도 그런 게 지금 굉장히 많이 남아 있을 거예요. 아마 김다사 선생님이 잘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 불가에서 경전들을 어떻게 활용하시는지가 서양 전통하고는 조금 많이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어린 시절에 그 한문 공부하시는 분들 들으면 그 어조랄지 이런 것이 그냥 눈으로 보는 것뿐이 아니고 귀로 듣고 말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자기가 공부한 거 다 메모라이즈 하고 있어서 항상 그 언어가 튀어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 공부하신 분들이 하나 공부하신 분이나 불교의 경전들이 대부분 한문으로 돼 있으니까 그분들은 그냥 일상 영어 속에 옛날에 공부한 것들 계속 튀어나올 수 있는 게 이런 말하기와 듣기가 공부 과정 속에서 함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은가 싶어요. 그래서 우리 뇌 활동에
어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이런 피드백 시스템이 아닌가 싶어요. 말하고 듣고 하는 거. 그게 적절하게 어떤 교육에서도 활용되고 그리고 우리 심리치료나 정신분석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잘 활용되고 있지 않은가 싶은데 우리 김도환 선생님이 불가 쪽에서는 이제 그게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제가 그 깊이는 알지 못하지만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 이게 수행의 전통으로 연불이란 걸 하잖아요. 예, 예. 예, 저는 이제 잘 몰랐을 때는 저걸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저걸 저렇게 계속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자체 에너지가 있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말로 표현할 때 울리지 않으면 이렇게 음성으로 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울림이란 게 좀, 어, 깊은 상태를 들어가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환경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성당에서도 뭐가 좋았냐면, 신부님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노래를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저는 되게 좋았어요. 좋았고, 모든 종교적 전통 안에 그런, 음성으로 이렇게 울리게 하는 그런 전통이 굉장히 다 같이 있는 걸로 봐서 굉장히 중요한 통로인 것 같고, 저도 이렇게 수행을 하다 보면 예전에는 이미지가 영향을 좀 많이 받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 이미지와 함께 들리는 소리가 훨씬 더 깊이 있게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예, 그게 더 깊은 체험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청각적인 체험이 어떤 경우에는 훨씬 더 깊이 있게 왜냐하면 이렇게 진동이 느껴지는 그것과 함께 하기 그렇죠. 때문에 그 피지컬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예. 있잖아요. 실제 그래서, 진동이. 음, 그래서 아마 상담에서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상담자가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단순히 그 의미 전달이 아니라 내담자가 얘기할 때도 이렇게 자신의 울림을 느끼면서 할 때 훨씬 더 그걸 또 진솔하게 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자유현상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 정신분석에서 자유현상이라고 하는 게 어떤 그냥 스스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자기가 얘기하면서 자기가 더 들으면서 이게 피드백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내담자가 하는 얘기를 존중해야 되는 이유가 자기 스스로 안에서 이게 활동이 일어나야지 상담자가 개입이 너무 많게 되면 내담자의 자유현상이 방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스스로 치유의 과정을 가야 되는데 외부에서 치유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일정한 부분에 도움이 되긴 하지만 궁극적인 치료가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기 그 시스템 안에서 이게 치유 과정이 일어나고 어떤 면에서 자기 안에서의 통찰이 일어나고 자기 안에서 그러니까 체험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자기가 언어로 표현하고 자기가 듣고 그런 에너지 방출이라는 측면에서 과학적으로 볼 뿐만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어떤 회상이나 혹은 연상을 통해서 자기가 하는 얘기 속에서 정서가 표현되기도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자기 스스로 통찰이 온다고 하는 부분이 같이 있죠. 그러니까 정서와 어떤 지적인 활동을 분리해낼 수 없다고 봐요, 저는. 항상 이게 같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작용하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상담자 중심의 상담의 한계가 이제 이런 부분 같아요. 그 내담자 스스로 안에서 치유 과정이
생겨나고 그것이 계속해서 워킹 트루가 일어나야 그 내담자 스스로 결국은 자립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다른 사람이 도와주는 것이 하나의 길잡이는 되지만 궁극적인 통찰은 자기 스스로 안에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게 체화돼야 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말하고 듣고 그리고 거기에 통찰이 같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점에서 정신분석에서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당에서 아마 그레고리안 성가 들으실 기회가 있으면 굉장히 전통적인 어떤 그런 성가들 그 성당 분위기를 압도하는 그런 음악 전통들이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성경을 읽는 것하고는 다르게 이게 음악적인 요소가 가미되면서 사람들을 터치하는 게 굉장히 깊어지죠.